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번 돈을 미리 사용하고 순간을 즐기며 내일을 위해 저축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면서도 쓰지 않으면 오히려 삶이 힘들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면 나이 든 세대는 대부분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새로운 소비 성향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저축과 비저축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노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두 명의 은퇴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며 이 이야기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부드러운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올해로 60세가 된 L씨와 B씨는 학창시절 좋은 친구였고 우연히 같은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들을 만나 비슷한 재정 상황 속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L씨는 항상 절약하는 성격이어서 부부의 월 수입 중 일부를 철저히 저축하고 정부 채권에도 투자했습니다. 공장이 번창하면서 소득이 증가하자 L씨는 뮤추얼 펀드, 주식, 부동산 투자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는 아들이 집을 구입하는 것을 도울 수 있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L과 MS, P 대조적인 삶.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후 MSL은 그 시기가 자신과 남편에게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MSL과 남편은 연금과 주식, 부동산 투자의 수익으로 여유롭게 생활합니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 MSL은 아이를 돌볼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껴 부모를 고용했습니다. 덕분에 아들과 며느리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주 방문하며 가족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반면 MSP는 번만큼 쓰는 삶을 신조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응석바지로 키우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했고 월급이 오를 때도 저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인생은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아들이 결혼을 앞두었을 때 신부 측에서 새 집과 상당한 혼수를 요구하자 MSP는 전 재산을 쏟아붓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은퇴 직후 병을 앓고 수술이 필요했을 때 SP는 저축 없이 빚만 남은 상태였고 연금으로 생활비를 겨우 충당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 부모를 고용할 여유도 없었던 MSP는 남편과 손자를 돌보느라 지쳐도 불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L씨와 P씨의 이야기를 통해 저축 여부에 따라 노후 생활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보살핌, 그리고 가족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종종 각자의 가정, 직업, 그리고 책임이 있어 부모를 돌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없을 때 부모의 저축은 세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젊어서 저축한 돈은 노년의 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입니다. 저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꾸준한 저축은 노년의 자녀 및 손주들과 함께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년 후에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금액이 모이면 주식, 채권 혹은 안전한 투자로 재산을 증식하여 미래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애로운 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만약 질병이 찾아와 자녀들이 돌볼 시간이 없다면 저축을 통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축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되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으며 젊을 때부터 저축을 통해 노후에 가족과 친구들로 둘러싸인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노년기에 자금을 보유하는 것은 존엄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면서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존엄성에 대한 자부심은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에 있어 그러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넘겨준 뒤
나중에 짐처럼 여겨져 형제 사이에서 돌려지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재정적 안정성을 잃어가면서 가족 내에서 존엄과 목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부모를 돌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축이 있으면 자신의 삶을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필요할 때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모가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 아닐까요? 둘째, 돈이 있으면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면 의료비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이 치료 비용을 부담하거나 일을 쉬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가 있는 음식과 좋은 약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삶의 스트레스로 가득 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짐을 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있으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안정은 열정을 추구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자유를 줍니다. 노년기는 단조로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활기차고 보람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저축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은 매우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축은 여러분의 황혼기를 평온, 기쁨, 자유로 가득 채우는 지름길입니다. 2부 74세 자녀 넷이 있음에도 홀로 지내는 삶. 이제 74세가 된 저는 요양원에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세 아들과 딸 하나,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시절 저희 부부는 큰 가정을 이루어 기뻤고 자녀들이 커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막내딸이 결혼한 후부터 저희는 자녀들과 떨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직장이 있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노부부였던 우리에게 외로움은 점차 커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안부를 묻는 전화조차 거의 없어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가끔 자녀들과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 버스를 타고 그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은퇴 생활은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운동 수업에 가고 동네 노인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큰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둘이 합쳐 월 2,000달러 정도의 연금은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아내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저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끝에 어느 자녀도 저를 모시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집이 비좁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모시기 어렵다고 했고 둘째 아들은 장인과 함께 살아 불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셋째 아들과 며느리는 일로 바빠 자주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저를 돌볼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막내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늘 애정이 깊고 가장 오랫동안 저와 함께 살아온 딸이었기에 그녀가 저를 받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 역시 남편이 저와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이후로는 더욱 강해져서 남은 생을 계획하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은퇴 자금을 잘 관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연금과 아내와 함께 모아온 저축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내의 치료에 쓴 돈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괜찮은 저축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년에는 언제 어떤 병이 들지 모릅니다. 그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저를 돌볼 생각이 없다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아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고 자녀들에게 매수자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네 자녀 모두 제가 집을 팔아 요양원에 갈 생각을 반대하며 집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자주 방문하면서도 저를 모시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정말 신경 쓰는 것은 저 자신이 아니라 제가 남길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하튼 좋든 싫든 제 인생을 스스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제 결정을 고수하며 집을 약 30만 달러에 팔고 요양원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돈은 저축 계좌에 넣어 새로운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요양원 생활은 덜 지루했어요. 여기서는 훌륭한 돌봄을 받았고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과 함께라서
서로의 생각을 쉽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요양원에 모셔놓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내 자녀들이 친척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후회하기 시작했고 돌아가며 매주 저를 찾아오는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노후의 경제적인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은 예상치 못한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노년을 위해 저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있으면 노후가 걱정과 슬픔 없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3부. 집을 팔아 아들에게 준 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59세 루크 아주머니의 이야기. 루크 아주머니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두 자녀, 아들과 딸을 위해 좋은 미래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불행히도 자녀들이 성장한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나 그녀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루크 아주머니의 삶은 온전히 자녀들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에게는 매달 약 1,500의 연금이 있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를 스스로 충당하며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루크 아주머니와 남편은 약 200제곱미터의 넓은 집을 지어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주거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부부는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루크 아주머니는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아들은 더 크고 현대적인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낡은 집은 아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도시로 이사하기 위해 옛집을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루크 아주머니는 이 집이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유산임을 알기에 망설였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설득에 그리고 손자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결국 마음을 바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에 작은 집을 구했지만 이전 집보다 훨씬 작았고 집을 사기 위해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도시로 이사한 후 가족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루시 아주머니는 자신을 위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든 연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손자들을 돌보며 함께 생활하는 동안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에 가능한 한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이 나중에 늙고 병들면 자녀들이 돌봐줄 것이라 믿었기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루시 아주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들을 돌보기 힘들다고 아들에게 말했지만 아들은 이해하기보다는 화를 내며 아주머니가 기본적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며 아주머니에게 집을 구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빠진 루시 아주머니는 결국 아들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내어준 것을 후회하며 이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집을 떠난 루크 아주머니는 딸의 집으로 갔지만 또 다른 실망을 맞이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집을 팔아 오빠와 올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빠가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저희에게 오시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루크 아주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년의 두 자녀 모두 자신을 외면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작은 방을 얻어 살게 되었고 다행히 연금으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 누워있는 방에서 루크 아주머니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남을 생각해도 자신을 위한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면 결국 후회만 남고 되돌릴 길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4부. 은퇴 후에는 절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마세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압박 속에서 가족 간의 유대가 자주 시험받는 지금, 버니 씨의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했음에도 황혼기에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다면 얼마나 씁쓸할까요? 버니 씨 부부는 한때 자녀들에게 최상의 출발을 제공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던 부모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이 무한하더라도 변화하는 가족 관계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버니 씨가 은퇴에 자금을 지키고 독립을 우선시하며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슷한 감정적, 재정적 고민을 겪는 은퇴자들에게 그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세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사는 버니 씨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공무원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급여와 많은 저축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두 사람의 연금은 매달 5천 달러 이상이지만 은퇴 이후 자녀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 안다라는 반면 이 부부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버니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유를 들어봅시다. 버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올해 72세로 은퇴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 어리고 역시 10년 넘게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국영기업에서 일했고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매달 5천 원가 넘습니다. 은퇴 후 자금이 충분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며 여행도 다닙니다. 반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인생을 즐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유로운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넉넉한데도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 부부는 차라리 자금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무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마음이 식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에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에 들어선 후 생활이 안정되자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으로 돌보았지만 분명한 경계를 두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불필요한 것에 아마도 신중하고 절제하는 교육 철학 덕분인지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우수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학업에서도 뛰어나 명문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대도시에서 취업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안정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부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며 칭찬해줬고 두 아들은 대도시에서 전문직으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버니 씨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두 아들이 모두 훌륭했지만 저와 아내는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경력을 쌓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아는 분의 추천으로 국영기업에 취직시켰습니다. 결혼할 때는 새 집의 계약금으로 약 10만 달러를 지원했고 나중에 차를 구입할 때도 5천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에서 비인기 전공을 선택해서 졸업 후 일자리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가 학업을 위해 비용을 들였고 30세가 되어서야 안정된 직장을 얻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타지에서 온 며느리를 맞아주었고 혼수로 5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두 아들에게 각각 집을 마련해주며 평생 모은 모든 저축을 다 사용했습니다. 버니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후 손주들이 생기면서 아내와 저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조기 은퇴했습니다. 아내는 첫째 손자를 돌보기 위해 50세에 은퇴했고 저는 막내 손녀를 돌보기 위해 60세에 은퇴했습니다. 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두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헌신을 자식들이 효도로 보답할 것이라. 일반적으로 어른이 계신 집은 아이들이 자주 찾아와야 하지만 우리 아들들은 다릅니다. 명절에도 집에 거의 오지 않고 전화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3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1년에 한 번 주로 설날에만 옵니다. 올 때 빈손으로 와서 갈 때는 선물만 챙겨갑니다. 버니 씨는 한 해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이웃의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여러 선물을 가져오는데 우리 큰아들은 참 인색했습니다. SUV를 타고 왔으면서 아내와 저를 위한 옷 2벌만 가져오고 새해 선물도 없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부모에게 새해 전날 용돈이라도 드리지만 우리 큰아들은 그런 적이 새물 제가 손주들만 우리에게 세뱃돈을 줬다는 새해가 끝나기도 전에 큰아들은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하다 싶어 몇 마디 했더니 아들은 어차피 이제 나이도 드셨고 많이 드시지도 않으니 집에 두는 건 낭비다라며 대답했습니다. 버니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은 더 과도했습니다. 집을 사줬을 때도 차를 사기 위해 돈을 요구했어요. 마치 산적 같은 말투로 애다버지 차 사야 하니까 7만 달러 빨리 이체해 주세요. 당장 요더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요구하는 태도에 매우 불편함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자식이고 그가 아버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7만 달러를 줄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버니 씨는 설명합니다. 차를 살 돈을 얻지 못하자 아들은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매번 수만 달러씩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매번 조금씩만 주었습니다. 뜻밖에도 돈을 주지 않자 아들은 마치 저희 버니 씨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 후 아내가 회복 중일 때 저도 실수로 넘어져 발을 다쳤습니다. 그때 아내는 허리가 좋지 않아 저를 돌볼 수 없었고 두 아들이 와서 돌봐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계속 변명을 했습니다. 한 명은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 상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지.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회복 중에 손주들을 통해 큰아들이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고 작은아들은 등산을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신체적인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이런 경험을 겪은 후 버니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저축을 아들들에게 줄 필요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점차 아들들에게서 마음을 놓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들에게 의지하거나 노후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무심하다면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면 더 나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충분한 노후 자금을 남겨둘 것입니다. 노년에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더라도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요양원이 가족의 따뜻함이나 개인 맞춤 케어는 부족할 수 있지만 돈으로 서비스를 사는 것이 아들들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라 믿습니다. 아마 버니 씨와 같은 상황은 드물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인간의 감정은 종이처럼 얇아졌고 가족 간의 정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자유와 자기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완전히 효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은퇴 자금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과도한 도움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기복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이고 자녀들 역시 자신만의 시련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여력 안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에 자녀를 도와 손주들을 키우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손주 양육을 부모에게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양육하는 것을 선호하며 부모에게 맡기기를 꺼립니다. 만약 손주를 돌볼 일이 없다면 은퇴 생활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연금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60대는 아직 젊어서 5년 6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자들이 할 수 있는 4가지 일자리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일자리는 지역 사회 경비원입니다. 많은 지역 경비원들이 은퇴한 어르신들입니다. 건강하고 은퇴 후 할 일이 필요하다면 지역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도 여러 경비원들이 은퇴한 어르신들입니다. 매일 경비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누군가 지나갈 때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일은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경비 일을 찾을 때는 고급 주거 지역보다는 중저가 지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급 주거지는 관리가 엄격해 은퇴한 어르신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비 일은 보통 야간 근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 삼촌도 은퇴 후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야간 근무로 인해 피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구하려면 아는 사람이 소개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인맥이 없다면 지역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2. 52세의 캐럴린 씨는 두 번째 직업으로 새로운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매달 약 환율로 $500의 연금을 받고 은퇴했지만 여전히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딸은 아직 석사 과정을 공부 중이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가게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던 중 어느 날 캐럴린 씨는 동네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녀는 오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가 주간에 요리와 청소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캐럴린 씨는 지역사회에 비슷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주간 돌봄 서비스 제공을 결심했습니다. 커뮤니티 그룹에 요리나 간단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그날 밤 3명의 자녀로부터 문의를 받았습니다.
캐럴린 씨는 노인들의 기호에 맞춰 식사를 준비해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해 청소와 병원 동행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혔습니다. 여사께서 한 달 넘게 지내면서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 아닌 동반자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녀는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소중히 여겨줄 누군가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감정적인 지지도 제공하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6달 후 그녀는 이전 동료들을 초대해 작은 팀을 구성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과 자신 모두를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3. 세 번째 방법은 소규모 노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저축이 있다면 작은 카트를 구입해 슈퍼마켓이나 쇼핑몰 입구에서 과일이나 간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경제적 위험이 따르는 자영업이지만 독립적인 활동을 즐기고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에게는 시도해 볼 만한 일입니다. 만약 정원을 가꾸며 직접 채소를 기른다면 이러한 작물도 노점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4. 네 번째 일자리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입니다. 은퇴 후 여성분들은 남성들처럼 경비원으로 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모님도 은퇴 후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시간에 설거지 일을 하시며 나머지 시간은 쉬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급여는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자리로는 호텔 청소 직원이 있습니다. 은퇴 후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은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일이며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며 돈을 버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비록 많은 돈이 없더라도 검소하게 살고 저축하면 충분히 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은퇴한 친구들에게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은퇴 생활을 기원합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